아버님, 이제 정말 재산 정리를 해두셔야 할 때가 됐어요. 이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아파트 거실에서 김영팔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8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김영팔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그의 경험이 묻어나는 톤이었죠.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준비된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앉았습니다.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은행 비밀번호를 잊으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서연은 45살의 나이답게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효부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그냥 깜빡한 거였어. 김영팔은 짧게 대답했지만 이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서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것처럼 말이죠. 김영팔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죠. 서연아, 내가 그렇게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만. 아버님, 정말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요즘은 가족이 대리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절차 없이도 말이에요. 이서연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은행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김영팔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거실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지. 김영팔의 대답에 이서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오랜 사업 경험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서연이 돌아간 후 김영팔은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은행에 함께 가실 수 있으시죠?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약간의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팔은 휠체어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이었죠.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자고? 갑자기 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산 정리 때문이에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이서연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김영팔은 신문을 접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 아버님, 은행도 예약제로 운영되거든요. 특히 이런 중요한 업무는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해요. 이서연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김영팔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알겠다. 그럼 준비하고 나가자. 김영팔이 동의하자 이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김영팔이 준비하는 동안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다 준비되셨나요?
응, 가자. 김영팔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재킷을 입고 작은 가방을 챙기는데 그 가방 안쪽 포켓에 조그만 기계를 넣었죠.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서연은 계속해서 김영팔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단순히 상담만 받는 거예요. 복잡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김영팔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어떤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참, 아버님. 혹시 은행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직접 하시기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이서연의 이 말에 김영팔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아니다. 내 일은 내가 직접 하겠다. 김영팔의 단호한 대답에 이서연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아버님. 그게 당연한 거죠. 택시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김영팔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기록해 두겠다고. 자, 아버님. 도착했어요. 이서연이 먼저 내려 김영팔의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김영팔은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건물 앞에서 김영팔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작은 기계를 조용히 작동시켰죠. 안녕하세요. 미리 예약해둔 이서연입니다. 센트럴은행 강남지점의 VIP 상담실 앞에서 이서연은 능숙하게 접수를 마쳤습니다. 김영팔은 휠체어에 앉아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조용히 업무를 보는 고객들, 그리고 정중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명찰에는 이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원칙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려는 성격이 얼굴에서 드러났죠.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이혜진은 김영팔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건 시아버님 계좌 관리 때문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가족이 대신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이서연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처해봤던 것처럼 말이죠. 김영팔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가방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혜진은 업무 매뉴얼대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꺼내놓았죠.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도장도 가져왔고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김영팔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혜진이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나 명예 변경 같은 중요한 업무는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김영팔은 이혜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계좌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 이 질문에 이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이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죠.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요. 이혜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미 법정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어요. 신지우님으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면 김영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게 맞다. 김영팔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김영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언제 그런 일을...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김영팔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석 달 전에 다 정리해뒀다. 김영팔의 말에 이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혜진은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명철 변호사님이 담당하신 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모든 중요 업무는 신지우님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정명철이라고? 이서연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명철은 김영팔과 오랜 친구 사이인 베테랑 변호사였죠.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이혜진이 물었지만 이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내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몰랐다. 김영팔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해? 김영팔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그리고 집에서 내가 한 말들을 다 녹음해뒀다. 김영팔의 말에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혜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버님, 설마 어제 내가 한 말 기억나나? 내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지? 김영팔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있던 이혜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업무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였던 것이죠.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이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서연이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만. 안 된다. 김영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서연은 가방을 급하게 챙기려 했지만 김영팔이 휠체어를 상담실 문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버님, 제발. 서연아, 내가 내 며느리라는 걸 잊었나? 김영팔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이었죠. 이혜진은 내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잠시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김영팔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다 끝났다, 서연아.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혜진의 목소리에 따라 50대 중반의 남성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과장은 2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과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이혜진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미 등록된 법정 대리인과 다른 분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박 과장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았죠.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팔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에 정명철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산을 외손녀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계속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 과장은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상태였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이서연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시아버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몰랐어요. 지우한테 이미 위임했다는 걸. 이서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면 더욱 그랬죠. 박 과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명철 변호사님께 직접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나요? 네, 계좌 개설 당시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 과장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이서연은 계속해서 손을 떨고 있었고 김영팔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명철 변호사님이십니까? 센트럴은행 강남지점 박민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정명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김영팔 고객님의 계좌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후 박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신다고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명철 변호사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십니다.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자 이서연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박 과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확인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팔이 이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하나? 아버님, 저는 정말. 그만해. 이미 늦었다. 김영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상담실 밖으로는 일상적인 은행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곳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김영팔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정명철 변호사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30년 넘게 법조계에서 활동한 베테랑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명철아, 고맙다. 바쁜데 와줘서. 김영팔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명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전화로 들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명철 변호사입니다.
정명철이 박 과장과 이혜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이서연 씨,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명철의 존재감에 압도당한 것이었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철은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팔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김영팔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석 달 전인 3월 15일자로 외손녀 신지우 양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정명철이 공식적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공증까지 마친 위임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상태죠. 박 과장이 문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어요. 정명철은 이서연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여기서 시도하신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명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김영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녹음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영팔이 녹음기를 정명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명철은 잠시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것은 사문서 위조 시도와 강요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서연이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명철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위임장까지 모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의도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명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석 달 전에 이미 저에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김영팔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버님.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정명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상황에서는 변명보다는 사과가 먼저입니다. 정명철은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영팔 어르신의 계좌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반드시 신지우 양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확답하자 정명철은 이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일로 형사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이었죠. 지우야, 늦었구나. 상담실 문이 열리며 19살의 신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 역력했죠. 정명철 변호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는 김영팔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학교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김영팔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이서연은 지우를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시도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정명철 선생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우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명철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내 고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실패했어. 지우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고모, 왜 그러셨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이서연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19살 소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우야, 미안하다. 고모가 잘못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김영팔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모든 게 내 책임이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할아버지, 너무 무거운 책임이에요. 아니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야. 김영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우를 지켜본 그였기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죠. 정명철이 지우에게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관리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신탁 형태로 관리되니까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지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죠.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업무는 신지우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아. 김영팔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상담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아파트 근처 공원의 벤치에서 김영팔과 신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휠체어에서 벤치로 옮겨 앉은 김영팔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서 신탁관리 보고서 받았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성실하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 왔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정명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래, 힘들지 않았나? 아니에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게 됐어요. 지우의 말에 김영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고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이서연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다. 김영팔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미리 다 준비하시고. 지우야,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야. 서연이의 변화를 느꼈거든. 김영팔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철이한테 미리 부탁해 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다. 그 녹음기도요? 그것도 그렇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지우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데. 지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김영팔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항상 정직하고 착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할아버지.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에는 일상적인 평화로움이 흐르고 있었죠. 산책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편하다. 왜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거든. 김영팔의 말에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팔은 한 달 전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그때 작동시켰던 작은 녹음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때로는 준비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실까요? 응, 그러자. 지우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휠체어로 옮겨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팔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겼기 때문이었죠. 야, 이쁜이!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조태석 병장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작은 호프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밤 9시 군부대 인근의 봉순의 호프는 외박 나온 군인들로 북적였죠. 정유빈은 조용히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더 드릴까요? 20살 여대생 유빈은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겉보기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조태석은 그런 그녀의 예의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애는 정말 예의 바르네. 오빠들한테 인사도 이렇게 잘하고. 옆에 앉은 박기훈 상병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군부대 근처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은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태석의 술기운이 평소보다 심했고 말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야, 유빈아. 이리 와서 오빠 옆에 앉아봐. 조태석이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유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하는 중이라서요. 아이고, 이 애가 정말 고지식하네. 잠깐만 앉아도 되잖아. 이때 주방에서 최봉수 사장이 나왔습니다. 58세의 봉수는 이 근처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군인님들, 술 좀 천천히 드시죠. 애가 아직 대학생이라서요. 봉수의 말에 조태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사장님도 참,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하지만 조태석의 손은 이미 유빈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빈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놔주세요. 정말 이래야 해서요. 야, 이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들이 뭐 잡아먹기라도 하겠다고? 조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유빈은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하지만 조태석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유빈아.
오빠가 부르는데 왜 안 와? 이때 이영찬 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장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가 싫어합니다. 뭐? 너는 왜 끼어들어? 조태석이 화를 내자 이영찬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장님,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시면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헌병대? 아, 정말 웃기네. 헌병대가 뭔데? 조태석이 일어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유비는 화장실로 피하려 했지만 조태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오빠랑 얘기 안 끝났는데? 이때 봉수가 카운터 아래에서 유빈의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봉순의 호프입니다. 혹시 정유빈 학생 아버지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유빈이가 지금 외박 나온 군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요. 가해자들 이름이 뭡니까? 조태석이라고 하는 병장이랑 몇 명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봉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반응 같지 않았거든요. 한편 유빈은 여전히 조태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당당히 버티고 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조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빈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이 많아서. 일이 많다고? 손님이 부르는데 일이 더 중요해? 조태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유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장님, 정말 그만하십시오. 이영찬이 다시 한번 말렸지만 박기훈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고참이 하는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봉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병장님, 정말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우리 돈 내고 술 마시는 손님 맞죠? 조태석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손님이시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애가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누가 싫다고 했어요? 조태석이 유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너 오빠 싫어? 솔직히 말해봐. 유빈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동조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다고? 그럼 손님 서비스도 일 아니야? 조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유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집에 일찍 들어와라. 아버지. 평소 아버지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핑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셔서. 아버지? 아, 그래.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조태석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회사원이세요. 회사원? 어떤 회사? 조태석의 질문이 계속되자 유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면 야근도 많이 하겠네? 아버지가 왜 일찍 들어오라고 해? 박기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부모들 다 바쁘잖아. 갑자기 왜? 유비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집안일이 있으셔서요. 집안일? 뭔 집안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조태석이 계속 캐묻자 유비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봉수가 나섰습니다. 병장님, 애 아버지 일까지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집에 가야 한다는데. 아, 사장님도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조태석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비나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시면 용돈도 많이 주시겠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팁 좀 줄까? 대신에 조태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랑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어때? 유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쪽은 벽이었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 가야 해요. 가긴 뭘 가? 아직 시간 많잖아. 조태석이 유빈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죠. 단지 문이 바람에 열린 것뿐이었습니다. 조태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바람인 줄 알았네. 하지만 유비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다음 날 아침 6시 부대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조태석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일은 금세 잊어버렸죠. 어우, 머리야. 어젯밤에 뭐 그렇게 마셨나? 박기훈이 옆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기억도 잘 안 나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 준비를 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아침 해가 비쳤죠. 부대장 이중렬 대령이 앞에 서서 일과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기 정비와 체력 단련이 주요 일과다. 각자 맡은 임무에. 그때였습니다. 웅웅웅웅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용 헬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연병장 바로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오늘 헬기 훈련 있었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 이중렬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예정에 없던 헬기였거든요. 헬기는 천천히 연병장 한가운데로 착지했습니다. 강력한 로터 소음과 바람에 병사들이 몸을 움츠렸죠. 엔진이 꺼지고 조용해지자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에 반짝이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죠.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군의 방문이라니. 이중렬 대령이 서둘러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정진혁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태석 병장 어디 있나? 정진혁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조태석 병장이요? 무슨, 지금 당장 데려와라. 정진혁의 명령에 이중렬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조태석 병장, 앞으로 나와. 조태석은 영문을 모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조태석 병장입니다. 박기훈 상병, 이영찬 일병도 나와라. 정진혁이 차례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일렬로 서자
정진혁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외박 나가서 뭐 했나? 그게 동기들이랑 술을 좀. 조태석이 대답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술만 마셨나? 네, 그냥 평범하게 술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봉순의 호프 알지? 조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만 거기서 뭘 했는지 다시 물어본다. 정진혁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젯밤 호프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석이 유빈에게 다가가는 모습, 손을 뻗어 팔을 잡는 모습, 유빈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진혁의 질문에 조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나?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면 여자를 괴롭혀도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정진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태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별 뜻은 없었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정진혁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냐? 화면 속에서 조태석이 유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기 장군님, 혹시 그 아가씨와 어떤 관계가? 이중렬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혁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부대 관리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나? 죄송합니다. 이중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진혁은 다시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젯밤 일 뭐가 잘못된 건지 아나? 조태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장군이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정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정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주지.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었죠. 호프집 카운터 뒤에서 촬영된 각도였습니다. 조태석이 유빈을 벽 쪽으로 몰아가는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냥이라고 했나? 정진혁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게 그냥인가? 조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장군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그냥이냐? 정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박기훈 상병? 네. 박기훈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말렸나 아니면 부추겼나? 저는 영상을 다시 보자. 화면에서 박기훈이 웃으며 조태석을 부추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애는 정말 예의 바르네.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박기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찬 일병, 너는 말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막지 못했나? 이영찬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임들 눈치를 본 것도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적어도 너는 양심이 있군. 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조태석?
내가 괴롭힌 그 여학생이 누군지 아나? 그게 봉순의 호프에서 일하는 이름이 뭐냐? 정유빈이라고. 정유빈. 정진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맞다. 정유빈이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정유빈이 누구인지 아나? 조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바생인 줄 알았겠지? 정진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내 딸이다. 순간 연병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태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기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이중렬 대령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조태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유빈은 내 딸이다. 정진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정진혁의 외동딸 정유빈이다. 조태석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알바생인 줄 알았는데 장군님의 따님이라고요? 그렇다. 그럼 왜 알바를? 내 딸이 왜 알바를 하는지가 중요한가? 정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장군의 딸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다. 조태석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정진혁이 조태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장군의 딸이 아니었으면 괴롭혀도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냐? 조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정진혁은 이중렬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이런 놈들이 너희 부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인가?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엄하게 변했습니다. 군기가 이 정도로 해이하다면 다른 것들도 엉망일 게 뻔하다. 이중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감사가 들어올 분위기였거든요. 김미선 조사관. 정진혁이 크게 불렀습니다. 헬기에서 여성 헌병대 조사관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죠. 네, 장군님.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 감사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김미선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조태석 외 이명은 즉시 영창 수용하고 군사법원 회부 준비하라. 조태석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정진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한테 다시는이 있을 것 같나? 전 부대원 집합. 김미선 조사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대 조사팀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정진혁은 이중렬 대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령, 부대 관리 상태가 어떤가? 그게 평소에는 별 문제가. 평소에는? 정진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이 평소에는 없다는 뜻인가? 이중렬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말해보라. 간혹 외박 나간 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겠지? 정진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김미선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부식 납품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미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훈련 시간 조작, 장비 점검 허위 기록, 그리고 외박 복귀 시간 조작도 상당합니다. 어젯밤 조태석 일행도 원래는 11시까지 복귀해야 했는데 정진혁이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11시까지 복귀라고 했지? 그럼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나?
조태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새벽 2시 반쯤. 2시 반? 정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시간 반이나 늦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나?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진혁이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더 파보라. 이런 식이면 다른 것들도 엉망일 거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선이 조사팀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부대 전체가 조사 분위기에 휩싸였죠.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모르겠다고 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찬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태석 병장님은 평소에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김미선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외박 나가서 술집 가면 항상 여종업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 잡으려 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화를 내고. 김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었나? 네,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이라서 뭐? 감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불러서 진술을 받았죠.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태석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 병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것. 정진혁은 보고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군대냐? 이중렬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진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기훈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도 평소에 이런 식이었나? 아니요. 저는 조태석 병장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따라다녔다고? 정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의지가 아니라는 뜻인가? 박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사팀 중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조사관님,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 김미선이 급히 물었습니다. 부식 창고에서 납품업체와 관련된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서류? 리베이트 관련 증거들입니다.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정진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던 거죠. 이중렬 대령,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알고도 방치했나? 이중렬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관리하기 귀찮아서 눈 감아왔거든요. 대답 안 하는 게 답이군. 사단장에게 보고하라. 이 부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이때 조태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진혁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저만? 그 순간 정진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정진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죄라는 뜻인가? 조태석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주범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가? 조태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김미선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가 어젯밤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정진혁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어떤 언론사? 여러 곳입니다. 이미 온라인에 기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김미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군인들의 민간인 성희롱 논란, 부대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이런 제목들로 정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부에는 연락했나? 네,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럼 국방부에도 보고가 올라갔겠군. 정진혁이 이중렬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중렬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자신의 경력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님, 제발, 제발, 지금 와서 제발이라고? 정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 딸이 당한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건가? 이중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장군님, 기자들이 왔습니다. 조사팀 중 한 명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정진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죠. 김조사관, 기자들 만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조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군님의 따님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정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말이다. 조태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정진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무슨, 내 딸이 아니었어도 마찬가지다. 모든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조태석은 그제야 정진혁의 진정한 분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조태석, 박기우는 즉시 구속 수용하라.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샅샅이 뒤져라. 김미선이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헌병들이 조태석과 박기훈을 연행하기 시작했죠.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태석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정진혁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여단장이 도착했습니다. 원스타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죠. 정진혁 사단장님, 왔군. 이게 도대체 무슨... 직접 보는 게 빠르겠다. 정진혁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단장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부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었나? 죄송하다고 될 일인가? 이미 언론에도 나갔다. 여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정문 앞에 와 있다. 여단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단 전체가 망신당할 테니까요. 장군님, 어떻게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정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여단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혁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때 정문 쪽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진혁 장군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혁은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정확한 사실만 전달하라. 그리고 정진혁이 잠시 멈춰서 말했습니다. 내 딸 이야기는 빼고 언론에는 단순히 민간인 성희롱 사건으로만 발표하라.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혁이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봉순의 호프.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유비는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